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남편을 죽인 뒷집 이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앞 뒷집이 있었는데 앞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고 뒷집에는 아내가 죽은 호라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집 여자가 얼굴이 어찌나 예쁜지 뒷집 호라비가 어떻게 하면 제 아내로 삼을까 궁리를 하였지요. 어느 여름날 앞집 뒷집 남정네 둘이서 산에 풀을 베러 갔지요. 그땐 날씨가 굉장히 더웠답니다. 앞집 김서방이 풀을 한 짐 베어놓고 목이 말라 샘물에 가서 엎드려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데 뒤에서 그걸 보던 뒷집 호랍이 이서방이 갑자기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번쩍 들고 김서방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김서방은 샘물에 머리를 쳐박고는 물거품을 부글부글 일으키며 죽어버렸습니다. 이서방은 김서방의 시체를 떠매고 높은 낭떠러지에서 굴려버렸지요. 풀짐을 지고 가다가 미끄러져 떨어진 것처럼 꾸미려고 지게도 함께 굴려놓고는 헐레벌레 집으로 돌아가 김서방 마누라에게 남편이 풀짐을 지고 오다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이 이서방과 같이 남편이 떨어진 골짜기에 가보니 머리 뒤통수에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죽어 있었지요. 뒷집 오라비 이서방은 시체를 거두어다가 각별히 보살피는 척하면서 장례를 치렀답니다. 그 뒤부터 이서방은 과부가 된 앞집 김서방 댁에게 친절하게 굳은 일을 보살펴 주면서 자기 색시로 삼으려고 기회를 보았지요. 그런데 김서방 댁은 뒷집 이서방이 아무래도 이상하여 하는 짓을 하나하나 유심히 보고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그냥 죽은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그래서 이서방이 친절하게 대하면 자기는 한술 더 떠서 아주 대접을 잘 하였습니다. 한 해가 못 되어 두 사람은 정이 들어 같이 살게 되었어요. 이서방은 자기가 계획한 것이 성공하였다고 만족하고 있는데 김서방 댁은 일부러 정을 주면서 이서방의 거동을 줄곧 지켜보는 것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김서방 댁은 남매를 낳게 되었고 이서방은 이제 김서방 댁이 완전히 자기 아내가 되었다는 생각에 그때까지 불안했던 마음이 말끔히 가셨답니다. 어느 여름날 비가 내리는데 이서방은 마루 끝에 앉아서 처마 밑에 떨어진 빗물이 물거품을 뿌글뿌글 일으키는 걸 보니 옛날 김서방이 샘물에 머리를 박고 거품을 일으키며 죽어가던 것이 생각나서 자기도 모르게 비굴한 웃음이 나와 버렸지요. 이서방이 무언가 생각에 잠겨 비실비실 웃는 걸 보자 김서방 댁은 재빨리 술상을 차려와서는 당신 뭐 그리 좋은 생각이 나서 즐겁게 웃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이서방은 술을 몇 잔 마시고 나자 기분이 좋아져서 옛날 이야기를 입 밖에 내어 말하고 말았지요. 그래, 지금 처마 밑에 떨어지는 빗물이 물거품을 일으키는 걸 보니 그때 김서방이 샘물에 머리를 박고 물거품을 부글부글 일으키던 게 생각나서 웃음이 나왔던 거야. 이야기를 듣고 난 김서방 댁은 조금도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줄곧 웃으며 이서방에게 술을 권하였지요.
그날 밤 이서방이 곤드레가 되어 깊이 잠든 것을 보고 김서방 댁은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자고 있는 이서방의 배를 타고 멱살을 잡아 깨워 놓고는 칼을 들이대며 말하였어요. 이놈, 나는 그동안 내 몸을 버려서까지 네가 남편을 죽이는 것을 실토하도록 기다렸다. 이제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고 너는 죽어 마땅하니 이 칼을 받아라. 하고는 버둥대는 이서방 가슴에 칼을 꽂아 죽여버렸지요. 그러고는 자신의 남편 산소에 올라가 무덤 앞에 꿇어앉아 통곡을 하며 저는 이제 더럽혀진 몸이니 더 이상 살 수 없지만 당신의 원수를 갚게 되어 제 어미로서 임무를 다하였으니 편히 눈을 감고 잠드시오. 하고는 자신도 칼로 가슴을 찔러 자결을 해버렸습니다. 장가 가고 싶은 돌쇠. 옛날 어떤 산골에 돌쇠라고 부르는 나무꾼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집안이 가난하여 늦도록 장가를 못 들고 늘 머리채를 치렁치렁 들이우고 다녔지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이 벌써 장가를 들어 상투를 트는데 자기는 턱수염이 더부룩한데도 총각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니 너무 부끄러웠지요. 돌쇠의 가슴에서는 자기도 빨리 장가를 들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에서도 가난한 돌쇠에게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았지요. 이러다간 총각으로 늙겠는데 돌쇠는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돌쇠는 섹시감이 나타나기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돌쇠는 어떻게 하든 제 힘으로 섹시를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산에서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수양버들이 실실이 늘어진 샘물터에서 물을 깃고 있는 어여쁜 처녀를 만났지요. 처녀는 노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반반하고 머리채에는 댕기가 들여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처녀가 은근히 마음에 드는지라 한번 사귀어 볼 생각이 나서 슬금슬금 그리로 발길을 옮겼지요. 그 처녀는 동이가 넘쳐나게 샘물을 퍼 담그고는 그것을 머리에 이려고 하였습니다. 돌쇠는 성큼 달려가서 처녀가 힘겹게 들어올리는 물동이를 이어 주었지요. 처녀는 자기에게 물동이를 이어주는 남모를 총각을 힐끗 보더니 수줍은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싫어하는 눈치가 아닌 듯 하였지요. 그런데 처녀가 자기 집 쪽으로 사뿐사뿐 걸어가는 바람에 말도 걸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돌쇠는 아쉽기 그지없었지요. 어느 집 처녀인지 한번 따라가 보자. 처녀가 가는 쪽을 멍하니 바라보던 돌쇠는 이렇게 생각하였지요. 처녀는 동이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가볍게 훔치며 살인문이 달린 초가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돌쇠는 그리로 슬금슬금 따라갔지요. 되든 말든 한번 말이라도 걸어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주인님 계십니까? 한참 뒤 살인문이 열리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아주머니는 의아해하는 눈으로 돌쇠를 살펴보며 물었지요. 저 댁에서 나무를 사시지 않겠는지 장작을 한 지게 지고 왔습니다. 마른 나무라면 사겠어요. 아주머니는 그제야 돌쇠를 살인문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비록 초가지기빈 하여도 모든 것이 알뜰히 꾸려져 있었지요. 돌쇠는 지게를 마당에 벗어놓고
덴마루에 걸터 앉아 물 한 사발을 청하였어요. 아주머니가 안으로 들어가 물 한 사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돌쇠는 그 물을 받아들고 어물쩍 말을 건넸어요. 이 집에 딸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주머니가 심부름을 하십니까? 처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아주머니는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다는 듯 돌쇠를 흘겨보았지요. 나비가 꽃을 찾듯 총각이 처녀를 찾는 거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짝이 맞겠는지 한번 맞세워 보시지요. 뭐라고? 우리 딸은 자네 같은 총각에게 맞세우지 않겠네. 당장 나가라고. 아주머니는 성이 나서 돌쇠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돌쇠는 말이 난 김에 한 번 더 떡심 좋게 달라붙었지요. 아주머니, 내가 무엇이 못났다고 이렇게 성을 내시오. 괜히 불러온 복을 차버릴 생각 말고 만나게 해주시오. 나무꾼이 무슨 굴러온 복인가? 나는 그런 사위를 바라지 않네. 이 아주머니가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살고 까치는 까치끼리 사는 게 제격이란 걸 모르시는 모양이군. 일 잘하겠다. 마음 착하겠다. 나무랄 게 뭐 하나 있겠소? 돌쇠가 말하자 아주머니는 더 할 말이 없는지 나가게 어서 나가 하고 무작정 돌쇠를 문 밖으로 몰아내었습니다. 나 같은 나무꾼은 장가가기가 틀렸구나. 돌쇠는 분하고 어이가 없어 맥없이 돌아서고 말았지요. 그 뒤 돌쇠는 장가가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하러만 다녔지요. 그 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돌쇠는 나무를 하다가 가랑비가 내리기에 느티나무 밑에 있는 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절당 안에는 웬 여인이 부처에게 치성을 드리고 있었지요. 여인은 부처 앞에 음식상을 차려놓고 손이 닳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우리 집에 외동딸이 있사온데 잘 사는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해 주옵소서. 딸 하나를 데리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이 불쌍한 과부에게 좋은 사윗감을 마련해 주옵소서. 여인은 이런 말을 곱씹으며 빌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여인을 슬며시 넘겨다 보았지요. 그 여인은 언젠가 자기를 문 밖으로 몰아내던 아주머니가 틀림없었습니다. 돌쇠는 그 아주머니의 속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지요. 돌쇠는 그때 당했던 분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지라 그 아주머니를 한번 골려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배고픈데 차려놓은 음식부터 먹고 보자. 돌쇠는 부처 뒤에 가만히 숨어서 음식상에 손을 뻗쳤습니다. 아주머니는 머리를 숙이고 손을 비비는 데만 정신이 팔려 돌쇠가 음식을 집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그때 손을 비비며 정신없이 빌고 있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음식이 없어진 걸 보더니 부처가 먹은 줄 알고 더 극성스럽게 손을 비볐지요. 부처님께서 제 정성을 받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많이 먹다마다 점심을 여기까지 날라왔는데 좀 좋아. 안 먹겠나? 돌쇠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제법 위험을 도두어 부처가 말하는 것처럼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정성을 다했다는 음식이 왜 이렇게 쓴고? 죄 지은 손으로 음식을 만들면 부정을 타는 것이야. 아주머니는 음식이 쓰다는 바람에 코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수그렸습니다. 돌쇠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한마디 더 하였지요. 듣거라.
그대가 정녕 지은 죄를 씻겠거든. 내일부터 보름 동안 딸 자식이 깨끗한 손으로 지은 음식을 갖고 와서 정성을 다하거라. 예, 명심하겠나이다. 아주머니는 그것이 부처님의 분부인 줄 알고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주머니는 귀여운 딸이 온갖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도록 도와주었지요. 그리고 매일 점심때마다 그 음식을 이고 와서 부처 앞에 펼쳐놓고 제성을 드렸습니다. 돌쇠는 나무를 하다가도 점심때가 되면 을의 절당에 들어와 그 음식을 받아 먹었지요. 마지막 보름날에는 더 요란한 음식상이 부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슬금슬금 집어먹고 나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정성이 지극하므로 사윗감을 점지해 주겠노라. 내일 점심때 큰 바위 구비에 나가면 낚시질을 하고 있는 총각이 있을 터이니 그 총각을 사위로 맞도록 하여라. 예, 감사옵니다. 아주머니는 이제야 소원이 이루어지나 보다 하고 다음날 점심때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낚시질을 하고 있는 점잖은 총각이 있었지요. 여보게, 아주머니는 무작정 달려가서 그 총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총각은 언젠가 자기 집에 나무를 팔러 왔던 총각이었지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으나 부처가 정해준 사위인지라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었지요. 도리어 그 총각을 부대접한 것이 마음에 걸려 손을 잡고 빌기까지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정해놓은 사위인 줄 모르고 내가 그만 눈이 멀어 굴러온 복을 차버릴 뻔하였구려.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구. 나는 양반집 도령인데 어찌 가난한 집 딸과 혼례를 하겠소? 돌쇠는 아주머니가 어쩌는가 보려고 은근히 뒤를 달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소리에 가슴이 뜨끔하였지요. 그래도 부처님이 정해준 배필인데 그 명을 마다하면 큰 벌을 받는다오. 우리 딸이 비록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긴 했어도 인물 잘났겠다, 마음 착하겠다, 나무랄 데 없다오. 아주머니는 사윗감을 놓칠까봐 은근히 뒤가 달아 말했지요. 돌쇠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집으로 따라가 처녀와 혼례를 치르고 사위가 되었답니다. 아주머니는 그 뒤에 자기가 돌쇠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돌쇠를 사위로 맞은 것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돌쇠가 마음이 착하고 이를 억적같이 잘하기 때문이었지요. 빚 떼어 먹은 사람. 옛날에 남의 빚을 갖다 쓰면 안 갚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전 남의 빚을 갖다 쓰면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또 남에게 빚을 주기만 하면 받아내고야 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 푼이라도 빚을 주면 기어이 받아내고야 마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빚 갖다 쓰고 안 갚는 사람이 내 그놈에게서 한번 빚을 갖다 써봐야 하겠다 하고서는 그 집에 가서 백냥을 빌렸지요. 빚을 꼭 받고야 만다는 사람에게 며칠까지 빚을 꼭 갚겠다는 서약서를 써놓고서 빚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빚 갚을 날이 되었지요. 그런데 빚을 꼭 받는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도 돈을 꾸어간 사람이 빚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을 턱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빚을 받아내고야 마는 사람이
빚을 꾸어간 사람 집에를 매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빚을 안 갚는 사람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날짜를 미루었어요. 그러니 빚을 꼭 받아야 하는 사람은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며칠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너희 살림을 몽땅 처분해 버릴 것이야. 그리하시오. 하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마지막 경고를 한 셈이지요. 빚 안 갚는 사람은 그러라고 해놓고는 이번에도 빚 갚을 생각을 통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약속한 기간이 다 되어버렸지요. 빚 안 갚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서는 빚 구워준 사람이 빚을 받으러 올 터이니 너는 나를 관에다 넣고 내가 죽어버렸다고 소문을 내거라. 그리고 너는 관 앞에서 머리를 풀고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을 하여라.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빚을 구워준 사람이 빚을 받아낼 요량으로 와서 보니 빚진 사람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곡을 하고 있었지요. 빚을 구워준 사람은 자기 아버지 죽었다고 아들이 곡을 하고 있는 마당에 차마 빚 갚으라고 말을 할 수 없으니 집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속이 갑갑하였지요. 나는 아직까지 빚 구워주고 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것 까딱하다가는 이놈한테 떼이게 생겼구나. 그럴 수는 없지. 하면서 부엌에 들어가서 식칼을 꺼내 갖고 갈았습니다. 날이 시퍼렇도록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칼을 품속에 넣고는 그 집에 다시 갔습니다. 가서는 빚진 사람 아들에게 말하였지요. 내가 생전 빚 한 푼을 안 떼어봤는데 네 아버지가 빚을 안 갚고 죽었으니 이제 네가 너희 아버지 대신 구워간 백냥을 갚아야 되겠다. 아들이 정색을 하고서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 통 안 하시던데 빚을 구워도 아버지가 꾼 것이니 저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나는 생전 빚을 구워주고 띄어본 적 없으니 산 사람에게 빚을 못 받을 바에야 죽은 사람 살점이라도 한 점 떼가야 직성이 풀리겠다. 하면서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꺼내 들고서는 말릴 새도 없이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관 뚜껑을 열려고 하였지요. 아들은 깜짝 놀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것도 원통한데 그 살을 떼어서 어디다 쓸 것이에요? 내가 빚을 갚아드릴 테니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싹싹 빌었지요. 그렇게 빚 구워준 사람은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나는 네 아버지 살점이라도 띄어야겠다. 이렇게 말하며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초상이라도 끝내야 하지 않겠소. 그래서 빚 구워준 사람은 이번이 마지막이니 명심하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생전 빚을 안 갚아본 사람이 관 속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니 까딱하다간 빚을 갚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빚을 안 갚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방법을 알아내 가지고서는 아들을 불렀지요. 아들아, 너는 인제부터 아버지가 살아왔다고 소문을 내거라. 아들은 이번에도 자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빚 구워준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 그러면 그렇지. 지가 내 돈을 띄어먹고 뒤지긴 어찌 뒤져? 하면서 그 집에 다시 갔습니다. 가보니 빚 구워간 사람이 반갑게 맞이하였지요. 빚 구워준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오니 신기해서 어찌 다시 살아왔는가? 하고 물어보았답니다. 염라대왕이 날 보더니 자네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잘못 왔네. 다시 나가게 이러질 않겠나? 그래서 요렇게 다시 살아왔네 그려. 그러니 비꾸어준 사람은 호기심이 생겼지요. 저승은 어떻게 생겼던가? 내가 저승에 가보니 누구라도 빚져가지고 거기 가면 큰일이 나겠더라고. 어째서? 아니, 내가 이제 염라대왕을 뵙고서 이승으로 다시 오려고 그런데 웬 사람이 저쪽에서 어떤 사람에게 몰매를 맞고 있었지. 알고 보니 때리는 사람은 빚을 구워준 사람이고 맞는 사람은 빚 안 갚고 죽은 사람이었지.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보니 매 맞는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더라고. 그 사람이 누군데? 빚 구워준 사람이 잔뜩 호기심을 갖고 물으니 빚 구워간 사람은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뜸을 들였어요. 그러니 빚 구워준 사람은 더 궁금해져 가지고 얼른 말해보라니까 하고 재촉을 하였지요. 빚 구워간 사람은 빚 구워준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척 하더니 매 맞고 있던 사람은 바로 돌아가신 자네 아버지였네. 그러자 빚 구워준 사람은 눈이 왕방울만 해져가지고 아니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야? 하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니 빚 구워간 사람은 내 말 좀 잘 들어보라니. 알고 봤더니 자네 아버지께서 생전에 빚을 200냥이나 지고도 갚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더라고. 저승에서는 빚을 지고 안 갚은 사람이 죽으면 빚을 구워준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매를 맞게 돼 있어. 그러니 자네 아버지께서 저승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나. 근데 마침 나에게 우리 아들이 저승길 노잣돈으로다 넣어준 돈 200냥이 있었네. 그래서 내가 그 돈으로 자네 아버지 대신 빚을 모조리 갚아주었네. 그러니 그제야 더는 매를 안 맞게 되시더라고. 자네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 지금도 눈에 선하구려 하면서 저승의 일을 떠올리는 것처럼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빚 구워준 사람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빚 구워간 사람이 한쪽 눈을 찔끔 뜨더니만 자네 아버지 말씀이 내가 대신 갚아준 200냥은 이승에 가면 자네에게 받으라고 하시더구만. 마침 내가 자네에게 진 빚 100냥이 있으니 그것을 제하면 내가 자네에게서 100냥을 받아야 하지 않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빚을 안 갚고 죽어서 자네도 그간 마음고생이 여간 심하지 않았겠더라고 해서 내가 그 돈을 받지 않기로 하였네. 그러니 빚을 구워준 사람은 별 수 없이 빚을 돌려달란 말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지요. 이렇게 해서 결국 빚을 꾸고도 생전 빚을 갚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번에도 빚을 갚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다고 합니다. 호랑이 잡은 겁쟁이. 옛날 아주 겁이 많은 사내가 있었는데 머슴살이를 하다가 일이 겁이 나서 도망을 쳐 버렸지요. 하루 종일 걸어가다 보니 딸이 저물어
어디 하룻밤 자고 갈 데가 없을까 마을을 찾아가니 사람들이 모여서 큰 걱정을 하고 있었답니다. 무슨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모여 있나요? 겁쟁이 사내가 물으니 마을 사람들이 천년 묵은 호랑이가 매일 나타나서 아이 어른할 것 없이 다 잡아가 버립니다. 하였지요. 겁쟁이 사내는 그때 배가 몹시 고팠기 때문에 나에게 먹을 것과 활을 하나 주면 호랑이를 잡아드리겠습니다. 해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거야 어렵지 않으니 호랑이만 잡아주신다면 무슨 소원이라도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래서 겁쟁이는 마을 사람들과 되지도 않은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천년 묵은 호랑이를 사흘 안에 꼭 잡아주기로 하고 술과 떡과 고기를 실컷 얻어 먹으려고 다음날 호랑이가 있는 산속 굴을 찾아갔지요. 겁쟁이가 호랑이 굴 가까이 가보니 마침 굴 앞에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겁쟁이는 그 소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 밤이 오기를 기다렸지요. 밤이 되자 갑자기 커다란 불덩어리 2개가 굴 속에서 비치더니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겁쟁이는 화를 겨냥하였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려 도무지 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큰 호랑이가 코를 킁킁 거리더니 소나무 꼭대기를 쳐다보고 거기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걸 알자 커다란 입을 딱 벌리고 훌쩍 뛰어올랐지요. 그러나 겁쟁이가 소나무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어서 거기까지는 잘 닿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자꾸자꾸 뛰어오르고 겁쟁이는 겁이 나서 바들바들 떨기만 하고 그러다가 달기 울어버렸지요. 그날 밤 호랑이는 아무것도 잡아먹지 못하고 그냥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사내가 호랑이를 잡아오기를 기다려도 오지 않자 장정 며칠 찾아가 보니 소나무 꼭대기에 축 늘어져 까무러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깨워 놓으니 사내는 지난밤에 호랑이가 어느 만치 큰지 그냥 구경만 하고 자버렸습니다. 하고 능청을 떨었지요.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곧대로 듣고 또 술과 떡과 고기를 실컷 먹여주고 밤이 되어 오늘은 꼭 잡아달라고 하였지요. 겁쟁이는 산속 호랑이 굴에 가서 또 소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활을 겨누었지만 또 부들부들 떨다가 밤을 새워버렸지요. 사람들이 올라가 보니 꼭 어제처럼 소나무 꼭대기에 축 늘어져 까무러쳐 있었습니다. 또 내려다가 술과 떡과 고기를 실컷 대접하고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호랑이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였지요. 겁쟁이는 이제 진짜 겁이 나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다가 이제는 못 잡으면 그냥 맞아 죽을 테니 이러나 저러나 죽을 바에야 큰 마음 먹고 호랑이에게 대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하얀 밀가루 한 동이만 달라고 하였지요. 사람들이 밀가루 한 동이를 주니 겁쟁이는 그걸로 반은 풀을 써서 산속에 들어가 옷을 홀랑 벗고 온몸에 풀칠을 하고 밀가루를 뒤집어 썼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쓰니 꼭 무슨 괴물같이 보였습니다. 겁쟁이는 밤이 되자 엉금엉금 기어서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호랑이가 밤 사냥을 나가려고 일어나 보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짐승 하나가 굴 속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건 만년 묵은 백호로구나. 그냥 있다가는
내가 잡아먹히겠어. 이렇게 생각한 호랑이는 어찌나 놀랐던지 쏜살같이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지요. 산을 하나 넘고 둘을 넘고 셋을 넘고 달아나고 달아나다 보니 그만 기진맥진 힘이 빠져버렸답니다. 호랑이는 이제 더 달아날 수 없을 만큼 기운이 다하여 죽을 지경이었어요. 본래 호랑이는 죽어도 제 집 굴 속으로 돌아가 죽는 버릇이 있지요. 호랑이는 날이 새기 전에 제 집 굴을 찾아 돌아가려 헐떡헐떡 애를 쓰다 보니 이제 기어갈 힘도 없어졌습니다. 겨우 기어가서 겨우 굴 앞에 이르렀을 때 힘이 다해 퍽 하고 쓰러져 죽어버렸지요.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겁쟁이가 굴 밖으로 나와 보니 산만큼 큰 호랑이가 넘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만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더니 그 자리에 쓰러져 까무러치고 말았지요. 동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보니 호랑이와 사내가 마주 엎드려 있는데 호랑이는 죽었고 사내의 가슴에 손을 대니 맥박이 뛰고 있었지요. 모두가 달려들어 주무르고 흔들어 깨워서 호랑이를 어떻게 잡았나요? 물으니 밤새도록 씨름을 하느라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사내는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사람들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었지만 어쨌든 호랑이를 잡아주었으니 집도 지어주고 예쁜 처녀에게 장가를 보내서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도 무서운 천년 묵은 호랑이에게 시달리지 않아 잘 살았다고 합니다. 착한 효자 왕동. 멀고 먼 어느 옛날 바닷가 마을에 왕동이라는 아이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늙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으나 왕동은 일도 잘하고 힘도 장사였지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는 늘 부지런히 일하며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지요. 아침이면 동네 어른들보다 먼저 일어나 푸르고 싱싱한 참대 나무를 한 짐 잔뜩 베어다가 밤 늦도록 대바구니와 조리를 짜서 장에 내다 팔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맛 좋은 과일들을 사다가 대접하였지요. 언제나 어머니가 제일 즐겨 하시는 과일은 무르고 맛 좋은 감이었습니다. 왕동도 감을 몹시 좋아하였지요. 그러나 왕동은 어머니에게 다만 한 개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언제나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어머니에게 대접하였지요. 이런 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착한 아들에게 감을 맛이라도 보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면 왕동은 잠자코 받아들고는 밖으로 나와 먹지 않고 두었다가 다음날 다시 어머니에게 드리곤 하였지요. 그러한 왕동에게 하루는 뜻밖에도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중한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된 것이지요. 왕동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재성을 다하여 어머니 병을 보살폈고 여러 가지 약을 다려들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모두 근심하며 착하고 부지런한 왕동을 도와주었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갈수록 심해졌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추운 겨울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왕동은 서슴지 않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다 어머니에게 따뜻한 생선국을 대접하였지요. 왕동은 어머니가 잡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맛 좋은 감만은 구해올 도리가 없었지요. 겨울에도 열리는 감은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옆에 앉아 여러 날 밤을 새운 왕동은 그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에 빠져버렸지요. 그런데 이때 아름다운 선녀가 대바구니에다 맛 좋은 감을 하나 가득 담아들고 왕동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왕동아, 너는 참으로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이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것이야. 자, 어서 어머님에게 대접하거라. 그리고 이 바구니만 있으면 언제나 감이 생긴단다. 그리고 선녀는 왕동에게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천년 묵은 나무에 열린 흰 복숭아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어디 가서 복숭아를 구한단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왕동은 선녀가 준 새빨간 감을 보자 너무도 고마워서 차마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꿈에서 깬 왕동은 몹시 서운하였답니다. 아무리 급해도 길을 물어보고 일어날 걸.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지요. 착한 이웃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맡긴 왕동은 그날로 길을 떠났습니다. 가도 가도 모진 눈보라가 앞을 막았지요. 그러나 왕동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눈보라 속을 뚫고 갔습니다. 왕동이 얼마를 더 갔을 때 해는 져서 캄캄해지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산만이 앞을 가로막았지요. 왕동은 아무리 애를 쓰며 살펴보아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길을 물어볼 수도 없고 고달픈 몸을 쉬어갈 곳도 없었지요. 그러나 왕동은 낙심하지 않고 더욱 용기를 내어 허리까지 푹푹 빠지는 눈속을 헤치며 높은 산 어두운 벼랑길을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듯한 무서운 소리가 왕동을 놀라게 하였지요. 어흥, 너는 어디서 오는 놈이냐? 왕동이 정신을 차려보니 머리 위에서 집채만큼 커 보이는 호랑이가 눈알을 번쩍거리며 으리렁거리고 있었지요. 왕동은 속으로 매우 겁이 났으나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마주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천년 묵은 나무에 열린 흰 복숭아를 따라가는 왕동이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나에게 함부로 큰 소리를 치며 앞을 막는 것이야? 그러자 호랑이는 커다란 눈을 더욱 번쩍이면서 어흥하고 소리를 치더니 앞발을 번쩍 들고 왕동을 덮치려고 하였지요. 용감하고 침착한 왕동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를 얼른 구부렸다가 물려고 달려드는 호랑이 입에다 양쪽 끝을 쑥 밀어 넣었지요. 왕동이 손을 떼자마자 대나무 지팡이는 사정없이 쭉 펴졌습니다. 그 바람에 호랑이의 입은 그만 찢어질 지경으로 벌어졌지요. 호랑이는 입이 아파 어쩔 줄을 모르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네 발로 땅을 벅벅 비비며 눈물을 뚝뚝 떨구었습니다. 왕동은 호랑이가 불쌍해 보여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타이르며 입에 물렸던 대나무 지팡이를 뽑아주었지요. 그런데 사납고 악독한 호랑이는 제 심보를 버리지 않고 또다시 왕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왕동은 달려드는 호랑이 입에다 이번에는 더 깊이 대나무 지팡이를 구부려 넣었지요. 그러고는
눈 속에 있던 커다란 돌멩이를 얼른 들쳐가지고 내리쳤습니다. 호랑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지요. 그러나 왕동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리던 손을 멈추고 한 가지 좋은 꾀를 생각해냈지요. 왕동은 호랑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태워가기만 하면 용서할 것이야.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서슴없이 왕동에게 등을 돌려대었지요. 왕동은 호랑이의 두 귀를 단단히 쥐고 등에 올라탄 다음 제가 가고 싶은 쪽으로 호랑이의 머리를 잡아 돌렸습니다. 왕동을 태운 호랑이는 단숨에 산을 넘어 벌판을 내달렸어요. 얼마쯤 갔을 때 날은 다시 밝아오고 눈보라도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천년 묵은 나무가 있을 만한 곳은 도무지 눈에 띄지 않았지요. 지나가는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모두들 호랑이를 탄 왕동을 이상하게 여길 뿐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천년 묵은 나무여, 천년 산 사람이나 알겠지. 겨울에도 열리는 흰 복숭아야 고드름이겠지. 그러나 왕동은 조금도 그들의 말을 허수이 듣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천년 묵은 나무야 천년 산 사람이나 알겠지. 하고 대답하던 말을 새기면서 왕동은 다시 호랑이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곳에서 왕동은 머리카락이 눈처럼 하얗게 센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지요. 왕동은 호랑이를 멈추고 얼른 땅에 내려서 할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아이로구나. 왕동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할아버지가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빙긋이 웃더니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었지요. 북쪽으로 조금만 더 가거라. 삼천리 넓은 벌판을 한 절반쯤 지나가면 착한 사람들만 사는 고장이 있지. 거기에는 학과 사슴과 거북이 다투지 않고 의좋게 사는 푸른 동산에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오랜 세월을 두고 우거져 있지. 거기 가서 물어보고 복숭아를 구해다가 어머니에게 대접하거라. 그리고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런데 네가 어떻게 거기를 가겠니? 우선 그곳을 찾아가자면 마음이 깨끗해야 하며 그 마음에는 어떠한 위험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너는 그 사납고 악독한 호랑이를 내버리고 가야 한다. 하고는 왕동이 미처 인사할 사이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동은 할 수 없이 할아버지의 말대로 호랑이를 버리고 제 발로 걸어가기 시작하였지요. 삼천리 벌판의 푸른 동산은 참으로 멀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이 다시 봄이 왔어요. 왕동은 눈을 딴 데 팔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중한 병을 생각하는 왕동은 모든 것을 용하게 견뎌내면서 자꾸자꾸 걸어만 갔습니다. 얼마 후 왕동은 또다시 커다란 강 앞에 다다랐지요. 그 강 건너에는 유달리 푸른 동산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 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왕동은 한결 기운이 났지요. 왕동은 반가운 마음에 급히 그 강을 건너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에는 뱃사공도 없고 나룻배도 없었지요. 왕동은 헤엄을 쳐서 건널 작정으로 옷을 훌훌 벗어 머리에 이고 강물에 첨벙 뛰어들었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번개가 일어나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도록 소나기가 퍼부었지요. 그리고 강 복판이 쩍 갈라지면서 수염이 긴 청룡 한 마리가
머리를 번쩍 축혀들고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 바람에 왕동은 그만 아차할 사이도 없이 뒤집어지는 강물 속에 꼴깍 빠지고 말았지요. 용은 꼬리로 왕동이 가슴을 칭칭 감아쥐고 시뻘건 입을 떡떡 벌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너는 어디서 온 놈이기에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함부로 이 강물에 뛰어들었느냐? 왕동은 더욱 겁이 났으나 억지로 참으면서 자세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만 용서해 줄 것이나 강을 건너가지는 못할 것이야. 만일 또다시 그런 짓을 할 때에는 영영 강물 속에 빠뜨려 버리겠다. 그러나 왕동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왕동은 다른 곳으로 가서 또다시 강물에 들어섰지요. 그러나 이번에도 먼저와 똑같이 강 복판으로부터 용이 달려 나와서는 왕동을 꾸짖으며 벌판으로 휙 뿌려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왕동은 그래도 한사코 강물에 들어섰지요. 용들은 그때마다 왕동을 꾸짖고 뿌려 던졌습니다. 그러한 다툼질이 9번째 거듭되었을 때였지요. 비가 먹고 햇살이 퍼지면서 무지개를 타고 수많은 선녀들이 나타나서 왕동을 둘러쌌습니다. 우리는 너의 효성이 그렇듯 지극한 줄 몰랐다. 왕동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꿈에서 본 선녀였습니다. 왕동은 선녀를 따라 푸른 나무가 우거진 동산으로 갔지요. 왕동은 모든 것을 잊은 사람처럼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이 경치에 그만 정신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녀가 그의 앞에 비단 옷과 꽃신을 내놓으면서 푸른 못에서 목욕을 하고 어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왕동은 정신을 차렸지요. 지금 나에게는 이러한 옷과 신발은 마땅치 않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약을 구하러 여기에 온 것이지 좋은 옷이나 꽃신이 그리워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 약이나 어서 주십시오. 선녀는 방긋 웃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큰 덩어리 하나를 내보였습니다. 왕동이 받아보니 그것은 흰 떡과 같았지요. 저를 놀리는 것이에요. 약을 구하기 전에는 이 떡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는 멀리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그것이 떡이 아니라 바로 천년 묵은 나무에서 겨울에도 열리는 흰 복숭아라고 하였지요. 선녀는 그 밖에도 더 많은 복숭아와 이 산에서 캔 3가지 삶과 사슴의 뿔을 비롯하여 27가지나 되는 약을 잔뜩 주었답니다. 그리고 왕동을 하게 태워 고향으로 떠나보내면서 또 다른 소원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말해보거라 하고 말하였지요. 왕동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 산에 와서 약을 캘 수 있도록 강에다 나룻배를 놓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나운 용들을 쫓아 보내달라고 하였지요. 선녀는 그 자리에서 9마리의 용을 불러 하늘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였지요. 그 다음에 선녀는 푸른 못 속에서 헤엄치며 노는 거북을 불러내어 너도 이제부터 헤엄만 치며 놀 것이 아니라 낮에는 저 벙우리에 올라가서 강을 내려다보다가 언제든지 이 강가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거든 업어 건네 드려라. 이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강 이름을 9마리 용이 살고 있었다 하여 구룡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른 동산은 약이 많이 난다고 하여 약산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멀리서도 약초를 캐러 왔습니다.
고춧가루 장수. 옛날 어느 고을 원님과 내노라 하는 양반들이 삼복 더위를 피하여 고을 한가운데 있는 정자나무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한가한 그들은 심심풀이로 장기를 두며 놀았어요. 그러다가 의뢰하던 버릇대로 주안상을 차려놓고 술 기운이 오르자 글 재주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찜을 짊어지고 지나가던 장사꾼이 원님 앞에 와서 말하였어요. 주안상을 차려놓고 즐기시는데 소인이 아렵기는 황송하오나 하도 분하기에 원님께 아뢰고자 찾아왔습니다. 원님은 여흥을 깨는 장사꾼이 괘씸하여 무뚝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고? 그러자 장사꾼은 공손히 말하였어요. 소인은 이 마을에 사는 고춧가루 장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천 앞을 지나가다가 장사 문서를 한글로 썼다 하여 곤장을 죽도록 맞고 오는 길이지요. 이를 잘 살펴주시기 바라옵니다. 그래, 너는 왜 나라에서 쓰라는 양반의 한문을 쓰지 않고 쓰지 말라는 상놈의 글을 쓴 것이야? 소인이 무식하여 진서를 몰라 그렇게 되었사옵니다. 진서로 고춧가루를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나무 밑엔 순식간에 약속이나 한 듯 잠잠해졌습니다. 원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지요. 행여나 하고 옆 사람들에게 힐끔힐끔 눈짓을 했으나 모두 입속으로만 고춧가루 고춧가루 하며 외워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지요. 양반들은 말없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점심을 먹고 김 매러 가던 김서방이 이 꼴을 보고 참다 못해 껄껄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그러자 어느 당돌한 놈이 양반들 앞에서 감히 무례하게 웃는고? 하고 난처해서 앉아있던 원님이 얼결에 호통을 쳤습니다. 양반이 양반 글을 쓸 줄 몰라 말문이 막혔으니 어찌 우습지 않겠소이까? 저는 비록 호미로 땅을 긁어먹고 사는 농사꾼이오나 그까지 고춧가루쯤은 양반의 글로 쓸 수 있소이다. 김서방이 자신만만하게 말하자 원님은 크게 화가 나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이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한다는 양반 선비들도 어려운데 너 같은 놈이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야. 부하가 치민 원님은 홧김에 붓대를 휙 던지며 위협하였지요. 이놈 당장 써보거라. 만약 쓰지 못할 때에는 능지처참을 할 것이야. 김서방은 태연스럽게 말하였어요. 소인에게는 붓과 먹은 필요치 않사오니 똑똑히 보시기나 하옵소서. 그러고는 호미 자루를 허리춤에서 빼더니 거꾸로 쥐고 땅바닥에 10십자를 크게 써놓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고추 내리 그었으니 고추요. 가루 건너 그었으니 가루가 아니옵니까? 엎드려 원님의 대답을 기다리던 고춧가루 장사는 무릎을 탁 치며 탄복하였지요. 이게 진짜 고춧가루구나. 정자나무 아래에 모여 앉았던 원님과 양반들은 진서를 자랑하다가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